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반도체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현대차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일시적 가동 중단 사태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심각해지고 있는 반도체 문제, 품귀 사태 또 향후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게 반도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로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급 부족 문제가 작년부터 지속됐고요. 반도체 문제 이 품귀는 수급 불안 문제, 그러니까 수요 추정이 잘못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완전히 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안정적 수급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간차가 있어야 되고 아마 2022년, 23년이 들어서야 좀 안정적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빨간불은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을 하면서 3,082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3% 상승한 960.29포인트 선에서 양시장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뒤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80억 원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600억 원대 매도 우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함께 380억 원대 지금 물량 담아내면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25억 원, 기관이 289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만 홀로 거의 789억 원에 가까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49% 상승하면서 82,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4%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133,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가 1.33% 오늘 시세 가져가면서 381,5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가 0.5% 강보합권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주 가운데는 또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80만 1,202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하면서 75만 6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어제에 이어서 0.6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만 1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현재 0.75% 내림세 보여주면서 66만 5천 원 선 흐르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늘 1.32% 탄력 받아갑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1.08% 상승하면서 32만 7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아차가 0.36% 약보합권 움직이면서 8만 4천 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함께 0.67% 밀리고 있습니다. 29만 6,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가 0.6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5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됐고요. LG생활건강은 0.19% 소폭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6%, 셀트리온 제약도 1.26% 또 탄력 받아가면서 셀트리온주 계속해서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액면 분할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3.55% 또 급등세 보여주면서 31만 2,4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0.57%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52,7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가 2.37% 또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14만 4,1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1.09% 내림세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16만 3,3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0.32%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0.5% 시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도 0.92% 내림세 보여주면서 64,4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뒤쪽은 그래도 좀 빨간불이 보이네요. 알테오젠이 0.11% 소폭 상승하면서 97,0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원익 IPS도 0.98%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넥신이 오늘 0.1% 소폭 상승하면서 95,9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현재 0.78%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154,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0.17% 아주 소폭 상승하면서 291,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2022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쓸 교과서의 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30종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모나미가 16% 급등세 보여주면서 5,890원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9.14%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76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성통상도 5%에 가까운 탄력 가져가면서 이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오늘 또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이번에는 이민우의 이슈 퀸입니다. 어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섹터죠. 그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 다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특집에 준하는 내용이죠. 네. 네.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대결, 그게 기술 지금 이제 이전 행정부에서는 그 무역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 구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술 구도의 대결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그 반도체 이후에 그 신재생 그리고 뭐 저탄소 관련된 부분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 중에 하나가 이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 어떤 저탄소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 그 저장 장치와 네. 그 이제 뭐라자면 내연 기관을 그 대체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피할 수 없는 대결이죠. 지금도 반도체의 어떤 국면에서는 뭐 대만, 한국, 일본이 미국 편에 있었다면 뭐 그 2차 전지 역시 뭐 한국과 일본이 미국 진영에 있고 중국은 나름대로의 그 독자적 진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왜 하필 또 그중에서도 2차 전지를? 예. 네. 예,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인데, 네. 화석 에너지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어떤 그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계속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풍력과 태양광으로 어떤 대변할 수 있는 네. 대표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전기 발전을 저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사용해서 운송수단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꼭 필요한 것이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오실 것 같았거든요. 네. 물론 뭐 예. 금요일 날 해주신다고는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이제 31일 날 내일 그 오늘 밤 있게 되는 네, 말씀을 비밀이었는데 네.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뭐 그 이제 $3조 인프라 투자 규모에 대한 그 법안 발표와 함께
그 내용이 좀 들어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내용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시리즈에 이어서 세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도 또 마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수단으로서 또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또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은 참 많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관련주에 이미 들어가셨던 분들도 많은데 좀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SK 이노베이션 굉장히 또 하락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사실 2차 전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잘 없어요. 네, 2차 네. 전지라고 하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쉽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네. 전지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이렇게 건전지를 사셨을 때 네. 완전히 충전된 상태, 화학적으로 충전된 상태의 전지를 1차 전지라고 보통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그 배터리를 사다가 전기를 직접 충전하고 뭐 다 사용이 되면 다시 재충전이 가능한 그런 전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통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1차 전지 대비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1차 전지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 이런 그 장점 때문에 2차 전지가 핵심적인 어떤 새로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는 것이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된다면 2차 전지를 빼놓고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전지 그 건전지 있잖아요. 예, 예. 그중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건전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나요? 예, 그렇죠.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2차 전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말씀드린 대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면 강력한 그 이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뭐 자동차를 움직인다든지 트럭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것의 어떤 사이즈를 줄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전지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력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그 기존에 쓰던 1차 전지들이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뭐 그냥 쉽게 보면 TV 리모컨 같은 것들은 그냥 기존에 쓰던 전지로는 대신 할 수 있지만 그 2차 전지만큼 지금 뭐 리튬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2차 전지만큼은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뭐 특히 리튬이온 전지로 그 대표되는 그런 것만큼 네. 사용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일단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2차 전지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전기 자동차랑 엮여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는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전기차는 순수하게 완전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지만 완전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없는데 네. 이유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석 발전, 그러니까 이제 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기에 충전한다 그러면 그 전기차 자체는 완전한 그 친환경 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산유국이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전기의 어떤 그 자체의 발전이 92%가 이 친환경, 풍력으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곳에서의 어떤 전기차 사용은 거의 친환경에 가깝다. 완전히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과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말씀드릴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과 다른 기타 어떤 그런 이런 자연에 흘러다니는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시킬 전기를 충전해서 다닌다 그러면 그 전기차가 친환경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뭐 예, 예. 하다못해 오늘 보니까는 샤오미마저도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이러는데 네네. 이게 지금 뭐 중국 네. 굉장히 뭐 내수 쪽으로 강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또 열광을 하는데 시장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장 규모는 지금 뭐 오늘 시점과 내일 시점이 좀 다르기 굉장히 좀 때문에 다르겠죠. 예, 네.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 전지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2020년 기준으로 대략 200만 대 정도가 그 이제 말하자면 그 판매가 됐습니다. 네. 양산 차로서.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중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데 네. 이유는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인구도 많고 또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이런 뭐 그 내연기관 차를 네. 대체하는 속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다른 뭐 북미나 유럽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단 그 차이점이 뭐 어떤 생활 패턴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큰 대륙 국가이지만 미국과 다르게 도시의 생활권이 대부분 집중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마일이라고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생활권 내에 뭐 100km, 200km로 한정돼 있지 않고, 거기는 이제 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그렇죠. 없을 만큼 이제 네. 도시 외곽 지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중국만큼 빠르진 않고요. 네.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미국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생활적인 생활 패턴에서 오는 차이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이제 배터리 시장도 커진다는 얘기인데 예, 예. 한국의 시장 경쟁력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 경쟁력은 그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 보조금을 주기 전까지 기술력은 일본과 비슷했고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지난 5년 동안 뭐 중국에서는 중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은 중국에서 생산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그 배터리 사용한 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실제 시장 규모, 시장 지배력은 CATL이라는 중국 업체가 전 세계 1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그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파나소닉 이렇게 이 3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군소 회사들이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 규모로서는 뭐 중국 업체가 1위를 하고 있지만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 거는 뭐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너무나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또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네.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업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었다면 이 2차 전지는 다음 세대 친환경과 이 저탄소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다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속도는 사실 예상치가 뭐 분기마다 나올 때마다 이 숫자가 좀 달라질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완성 제조업체의 실적은 계속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출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지금 그 이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그 납품 계약을 맺었던 당시에 그 가격이 뭐 고정돼 있는 가격인데다가 이 그 어떤 경쟁이 과열해지면서 원료 수급의 문제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리튬 이온이라는 그 전해질을 써서 만드는 이 2차 전지의 특성상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이제 사고 위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코나라는 현대차가 네. 화재로 여러 번 리콜을 그랬죠. 했는데, 그런 그 코나를 한 번 리콜을 해서 배터리를 교체해 줄 때마다 뭐 교체 비용이, 배터리 교체 비용만 하더라도 LG화학에서 충당하는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비용만큼 그것들을 이제 차감해야 되니까 네. 주가에 어떻게 보면 악재로서 당분간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실제로 들어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 앞으로 이제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지금 막연하게 그냥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들어가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앞으로 좀 성장성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은 뭐
간혹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분간의 기준은 뭐 언제로 보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럼 2차 전지 산업이 축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기업들의 수익도 계속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가 약간 뭐 하락한 측면은 반드시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네. 이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2차 전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리튬 이온 전지로 그 어떻게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의 음극재,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라는 것은 이 전기를 보관하는 그런 소재고요. 분리막과 전해질이라는 것은 이 양쪽에 음극재와 양극재 사이에 충전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안정시키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이 소재 회사가 좀 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소재 회사들 중에 그 메이저사들, 그러니까 주요한 메이저사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그리고 나쁜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막상 여기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지 못하는 회사들은 그 주가가 반등할지는 약간 퀘스천이라고 할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이제 대략 뭔지도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성장성 얘기도 좀 했는데 왜 중요한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2차 전지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이 기후 변화 문제가 가장 큰데 그 기후 변화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인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제냐면 이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뭐 그 온난화가 발생하고 이제 한국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몰디브 같은 경우에 인도네에 있는 몰디브 같은 경우에 뭐 2000년 21세기 중반이 되면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몰디브 같은 그런 섬들이 잠길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런 것들을 뭐 되돌리지 않으면 이걸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21세기가 끝날 때쯤엔 지금 다음 인류에게는 이제 물려줄 지구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까운 예로 며칠 전까지 뭐 밖에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떼고 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넘어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석탄을 대체하려면 신재생, 그러니까 뭐 풍력이든 뭐 아니면 태양광이든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한번 담았다가 다시 이런 생산 공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때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2차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풍력과 태양광은 뭐 낮 동안이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 발생을 하지만 그게 없어지면 이제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ESS라고 하는데 뭐 ESS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화재 때문에 네.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아직도 뭐 불안정한 상태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2차 전지를 이용한 그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뭐 그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의 규모가 늘어나는데 반드시 이거는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 인류적 과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뭐 그 이제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잘 알고 계시는 파리 기후 협약이요. 예, 파리 네. 기후 협약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라는 그 기후에 관한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신사협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모여서 인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제 국가 간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교육을 하고 알려야 된다 이런 신사협정에 가까웠다면 유엔이 이제 주도했던 파리 기후 협약은 그 거의 법률처럼 그 따라가야 되는 강제적 어떤 그 협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보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지구 기온을 2도 정도 낮춰서 이 상태의 온난화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네.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이런 그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발전을 해야 되고 전력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저장해야 되는 그런 이 어떤 제장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2차 전지가 되는 그런 연관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기 전에 그 알래스카에서 네.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아무것도 합의된 바가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된 게 기후 협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은 뭐 그냥 감정싸움만 하고 끝났고 뭐 서로 입장 차이만 하고 뭐 기자들이 있는데 15분 뭐 1시간 넘게 서로 국가에 대한 양국 간의 시스템과 뭐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비판만 했는데 네. 그게 끝나고 나서 하루가 이틀 있다가 기후대사 간의 그 어떤 면담에서는 100% 의견 일치를 봤었죠. 그러니까 이 기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그 국가 간의 경쟁 구도를 초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 산업의 흐름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전기차 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가 필요하고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고 예, 예. 거기에 들어갈 게 2차 전지다. 예,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제조사가 잘 네. 만드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제조사는 3개사가 있는데 그 3개사가 뭐 1등은 이제 LG화학이고 2등은 그 삼성 SDI고 3등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그 SK 이노베이션과 뭐 LG 화학과 그 삼성 SDI는 그 만드는 기술 수준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드는 그 종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포장하는 패턴은 좀 다릅니다. 지금 그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네.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전기차인데 예, 어떻게 표정을 하는가, 그 포장을 하는가, 요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네네.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다른지 네. 각형과 파우치형, 원통형 이게 얘기는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지금 3사가 또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이 리튬 이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그런 이 2차 전지 리튬을 사용한 리튬 이온 2차 전지는 그 아주 쉽게 뭐 보실 수 있는 그 원통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쓰는 건전지같이 생긴. 예, 건전지 같이 생긴 그런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 이걸 많이 쓰는 데가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 메이커죠. 네. 예,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네. 그 밖에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자동차 그 플랫폼에 내연기관 플랫폼에 이 배터리를 넣어야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환하기 쉽게끔 하는 게 비닐봉지처럼 생긴 파우치에 담는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통형에 포장을 하는가, 파우치에 포장을 하는가, 또 그리고 그 이런 박스형으로 네. 처음부터 박스형의 그 이 리튬이온 전지를 담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형이라고 하는데 세 개로 크게 분류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스타일로 이제 제조를 하느냐, 뭐 이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국가별로 사용하는 뭐 추세도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그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각형이고요. 네. 각형은 이제 그 단단한 박스에다가 그 전해질과 그러니까 음극재, 양극재를 나누고 네. 거기다가 이제 분리막을 넣고 그 전해질을 넣어갖고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설치하게 되는데 장점은 충격에 좀 강한 편이고요. 네. 충격에 강한 편이고 그리고 그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미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다 각형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그 완성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은 뭐 저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파우치형을 만들고 있는데 LG화학에서 만들고 있는데 파우치형은 뭐 이렇게 모양이 좀 이제 당연히 파우치에 들어가니까 좀 자유롭게 변환이 될 수가 있겠죠. 대신 이제 파우치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외부 충격이 좀 약한 편이고요. 네. 이 외부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뭐 다른 화재 위험이나 그런 게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지 다만 그 각형에 대비해서 파우치형은 그 부피 대비해서 많은 전해질과 음극재, 양극재를 담을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원통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비나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테슬라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는 쉽게 전기차를 공급하고
그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원통형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전문가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그 완성차 업체에서 나오신 걸로 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장표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이해하기 쉽게 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네. 그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장 큰 제조 완성차 업체인 그 폭스바겐이 그 LG화학으로부터 지금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뭐 배터리 내재화라고 하죠. 자기 제조사에서 직접 배터리도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의 사용 형태를 파우치에서 각형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각형으로 전환한 건 중국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의 사용 패턴이 각형이기 때문에 뭐 중국 표준에 맞추겠다 뭐 이런 의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100% 그 중국 시장만을 겨냥한 것이냐 이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직 네. 각형으로 전환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특징은 중국 내에 그 판매되는 배터리는 다 중국에서 그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다 중국 시장에서 다 공급을 하거든요. 배터리를.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를 각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고 중국 시장에 직접 폭스바겐이 뭐 제조 공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보여지는데 네. 계획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히 추측하기에는 중국이라는 그 국가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이 시장을 놓칠 수 없어서 각형으로 플랫폼을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그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의 사용에 대한 그 파워데이 어떻게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네. 이게 뭐 그 당시에는 큰 영향을 줬었지만 바로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제조사들의 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건 뭐 그때가 일시적인. 네.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시적인 거다.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가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신 거는 향후에 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이제 오프닝 벨 일부에서 이제 박철순 전문가와 또 김정철 전문가와도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가 됐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하락을 한 상태여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예, SK 이노베이션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그 LG화학에서 뭐 많은 연구원들이 넘어가서 LG화학의 기술을 빼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소송에서 이슈가 있죠. 져서 그 지금 합의가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합의가 안 되면 뭐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큰 시장은 북미와 유럽인데 예, 여기서 생기는 문제를 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뭐 수세에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2차 네. 전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에서 핵심적인 게 이 분리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SK 이노베이션과 관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네. 그 분리막에 대한 그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뭐 지금은 좀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뭐 지금의 가격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만약에 노린다. 네. 만약에 노려야 되겠다 하면은 그 이름이 너무 길어요. CATL인가요? 네네네. 네. 협력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 CATL과의 협력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제가 너무 몰라서 하는 질문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미국과 중국이란 그 양국가가 지금 기술 패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네.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미국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네.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과 이제 한국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뭐 그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을 해서 뭐 CATL과 협력을 해서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만든다 이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어떤 역량을 가지고 뭐 북미나 유럽에 투자를 해서 네. 그 생산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집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이 일단 스스로 좀 전기차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사실은 네. 모든 이제 기업들이 그렇지만 좀 외주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가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자동차,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그 배터리의 그 가격 비중은 40에서 뭐 지금 처음엔 60이 넘다가 지금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네. 근데 이게 지금 40% 넘다 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 배터리 가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뭐 이 그 완성차 업체의 그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를 구입한다기보다는 직접 만들면 배터리 구입 단가가 낮추고 또 배터리의 어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배터리 제조에서 발생하는 그런 뭐 부가가치도 덩달아 같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폭탄을 맞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이제 뭐 자체 생산하겠다 막 이런데 업계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업계 반응은 처음엔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실제로는 뭐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데 네. 완성차 업체가 지금 뭐 자회사를 세우고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배터리를 그 정도 공급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배터리 기술을 뭐 배터리 자체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를 만들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좋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게 문제인데 배터리를 뭐 100개 만들었을 때 지금 뭐 한국 업체들이 뭐 90개에서 뭐 100개 사이에 안정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신규 업체가 그런 설비를 놓고 안정된 그런 배터리 품질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수율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 품질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그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소요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한국 기업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전문가님 보셨을 때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뭐 예를 들어서 BMW 같은 자동차 메이커가 거기는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큰 메이커는 아니지만 예전에 진작에 자동차 메이커로서 뭐 배터리 내좌 직접 만드는 거를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었죠. 몇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본 규모도 안 되고 그만큼 수요를 가질 수 없는 기업들이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도를 하지만 거기서 몇 개 회사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좀 퀘스천이고요. 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내재를 하겠지만 그 수요 발생,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내재할지라도 계속 외부에서 그 배터리 조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지금 2차 전지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랬을 때 지금 사도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셔서 뭐 조금 인내심을 가져셔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끓는 냄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인내심이 어느 정도의 예. 인내심이 필요할지.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완성체 그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이 넘기도 하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다 그렇죠.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쉽게 접근을 하신다면 뭐 2차 전지 그 ETF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ETF에는 이 배터리 3사 외에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뭐 분리막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소재 업체, 원재료 업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ETF부터 접근을 해봐라. 예. 네. 그리고 ETF부터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장한 만큼 이 기업의 수익이 따라오지 못해서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가격 조정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서 올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수익이 기업 실적에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계속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제조하겠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예전에 그 뭐 D램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15개 이상 있다가 다 정리가 되고 D램만 예를 들었을 때 삼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사만 남은 것처럼 치킨 게임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죠. 치킨 게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심장을 좀 가지셔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에 있어서 해외 투자자분과 국내 투자자분을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해외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네. 어느 쪽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완성된 제조 배터리 제조사가 추천해드릴 만한 게 없고 네. 단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소재랑 그 이제 여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 핵심 기술을 가진 그리고 또 핵심 소재를 확보하는 광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업체들이 이 업체들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관련된 ETF부터 접근을 하시고요. ETF 중에 구성된 내용을 뭐 각각 펀드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기업 실적을 한번 확인하시면 네. 어떤 것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가실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3사와 그 협력사들 중심으로 한번 보실 수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광산과 이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로 이제 초점을 좀 줄이셔서 기업 실적에 맞춰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국내 쪽에서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3사의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3사의 실적 전망은 기업 실적이 회복하는 것 그리고 기업 그 주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라면 아마 회복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영업 여기 지금 표에 나오고 있다시피 네. 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업이익이 주가에 다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걸 초과하는 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이 지금의 눌림 현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지는데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거라고 좀 보여지겠죠. 근데 지금 이 배터리 3사는 절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수요가 계속 지속되는 한은 이 눌림 현상을 뚫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전문가님만 보면은 맨날 네.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네. 지금 사도 될까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가격이 높죠. 네. 네. 높아서 높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높아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가장 그 조심스러운 이유는 경쟁사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작년에 50만 대, 올해 200만 대 이상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테슬라가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배터리 공급과 그 반도체 공급 그리고 네. 제조 역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다른 경쟁사가 얼마나 따라올지 그게 좀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아까 나왔던 폭스바겐은 그 완성차 전기차 모델로만 100개의 모델을 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테슬라는 지금 나온 모델이 그 정도밖에 없고 호재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판매된 그 4개의 모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2012년에 토요타와 함께 전기차를 한번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토요타와 함께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토요타는 얼마 전까지 전기차 개발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들이 전기차 개발을 다시 테슬라와 하겠다고 어떤 그런 의사를 좀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그 토요타는 전기차 제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테슬라를 자체를 전기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다시 재평가할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갖고 이거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이걸
단순히 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변동폭이 커서 많이 하락한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한 날, 네. 이런 날 그런 악재가 터진 날 들어가신다 그러면 단타 치는 걸로 예, 초단타. 초단타보다는 이제 변동성을 좀 타시면 네. 그래도 마음 편하게 접근을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막 서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파도 타기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일단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전기차 자체로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작년과 올해 그 전과 비교해서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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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 1위를 달성할 것이다. 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스바겐은 이제 작년에 이제 토요타한테 밀려갖고 그 시장 이제 어떤 판매 대수가 밀려갖고 그 1위를 놓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고 생산 능력도 가장 높은 그 이제 완성차 업체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플랫폼에다가 모터를 달고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른 완성차 업체도 똑같이 지금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위가 될지 2위가 될지는 좀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 네.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테슬라나 그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그 전기차 하나만 봤을 때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BMW도 지금 네. 매년 전기차 판매 50% 이상 늘릴 거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고.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연간 56만 대 판매 계획이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예. 계속해서 기아차도 2030년까지 88만 대 이상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네.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테슬라가 이쪽에서 입지가 네, 약해지는 거죠. 네.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단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발표한 완성차 업체들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충전망, 그러니까 네. 이제 전기차 충전망에 필요한 그 그리드가 얼마나 빨리 이제 완성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충전소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지금처럼 많이 보급되기 전부터 슈퍼차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슈퍼차저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컴플레인들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자기 자택에서 충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많은 전기차가 급격하게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된다면 집에 가도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충전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것 외에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허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그리드가 완성이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프라가 이제 구성이 되느냐가 실제 저 목표랑 매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아까 토요타도 얘기하셔서 이제 궁금하긴 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끝으로 이제 국내 네. 이제 정부 정책과 또 맞물려서 향후에 네. 또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마무리하시면서 전략도 세워주신다면은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로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신재생에 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게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시니까 이 부분은 안심하시고 지켜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있다, 돈이 된다 싶으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수익과 연관되는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지, 납품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항상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관심 있게 살펴본 좋은 섹터 그중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술과 실적, 수익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